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시사상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건들이 많이 있다라기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좀 더 가열차게 나타난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3월에 만나는 것 자체가 2월의 시사지요. 2월은 어떻게 보면 겨울의 끝자락에서 이제 많이 변화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다시 이제 학교를 등교하는 그런 시기도 됐고요. 근데 생각보다 수상합니다. 무엇보다 물가들의 상승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수치들이 많이 좋지 않죠. 거기다가 어떤 취업의 문이라는 게 힘들다라고는 했지만은 또 다양하게 그것이 이제 예전처럼 회복화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발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답을 주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뉴스에 나오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자면 대부분 다 마치 이 구인난이 심하다, 사람들을 뽑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러한 이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자리와 실제 사회에 나오는 일자리의 차이 때문이겠죠.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보통의 일자리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을 신경 쓰게 되고, 그런 것들은 또 대부분 다 이런 상식이라든지 시험 같은 어떤 제도들을 통해서, 자격을 통해서 선발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눈높이에 따라서 힘든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나 눈높이를 낮춰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는 것이고 당연히 도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경험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요. 예, 우선 첫 번째 시사상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폭 나와 있죠.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했었는데 인상폭이 이제 여기 보면은 실제 이제 똑같은 걸 썼을 때 이 정도 올랐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력량이나 기타 등등 했을 때 약 36% 정도는 상승했다라고 하죠. 저도 뭐 집에서 이제 그 고지서라는 걸 받게 되면은 깜짝 놀라는 게 전기에 대한 것도 놀랍니다만 난방비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지서에 찍히는 실제 금액 자체가 이렇게 변화돼서 나타나다 보니 이게 지금 2023년 1월인데 계속적으로 3월까지 또 올라가게 되는 게 지금 현실이죠. 문제는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이제 3월달 되게 돼서 소위 말 자영업자들 대부분들 또 요식업이나 기타 등등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다 올리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집단적 행위가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물가의 상승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기반 이제 고정급이라고 할 수 있죠. 고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 바로 이런 전기나 이제 가스나 이런 것들 운영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S 정부 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PS라는 거 퍼블릭 서비스죠. 이 공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공요금과 관련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최대한 저렴하게 그러니 어떤 이윤을 남기지 않고 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들여오는 원료 자체의 가격이 오르거나 운영하는 비용 자체가 비싸졌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많이 피력하고 있지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올리는 것이 실제 물가에 반영되는 정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분개하는 것은 각 이제 공공기관들에서 운영을 했을 때 그렇게 힘들다, 적자를 남겼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운영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너스 잔치나 수령해 가는 금액들은 굉장히 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불만을 자아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수입 가격만 해도 보다시피 2022년 5월에 723에서 한꺼번에 1194로 뛰어오르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 탓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 자체가 이렇게 상승하게 된 것은 비단 당연한 일이고 지금 이제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대요. 러시아가 이렇게 됐지만 원래 계약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수령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비싸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보고요. 아니야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용 같은 경우는 18.4에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산업용이나 이런 업무 난방용, 상업용이라 그래서 이것들의 가격은 보다시피 엄청나게 높게 형성돼 있죠. 거의 2배 가까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 도매요금이 이전에 비해서 12.9에서 18.4 거의 40% 이상이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업무 난방용뿐만 아니라 실제 올라가는 추이로 보자면은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도 비싸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 난방비가 30%가 올랐다라는 것이 실제로 체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원가 자체에 대한 것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종의 원가 연동제라고 하여 원가가 비싸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난방비나 전기세를 비싸게 받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러한 그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운임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적자가 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러한 무임승차에 대한 얘기를 많이 꺼내고 있습니다. 이 무임승차 보면은 비용 자체가 지금 8,159억 원, 상상을 초월하죠. 일정까지 이제 갈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무임승차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지만 지금 갖고 있는 공공요금, 특히 우리가 공공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같은 것들에 대한 운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죠. 지금 점점씩 이제 어떤 노령층에 대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들 얘기하게 되는데 또 갑자기 없어지게 된다면 이게 또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 그런 노년층에게 이제 요금을 내달라, 어떤 부담을 져달라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제 가격이 다 올라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이 올라간 상태로 버스나 이걸 타게 되고 이제 뭐 카드 결제도 안 된다, 카드 결제만 된다라고 하죠. 현금을 받지 않는 버스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비용 자체가 이제 올라간 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찬반에 대해서 이전에도 본 적이 있었고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적자의 원인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이유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여론 악화가 된 거에서 상반기는 최대한 동결할 것이란 얘기는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상반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최대한 동결한 거라면 하반기는 또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4명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대표로 나온 사람들이죠.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라고 해서 이제 3월 초가 되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뭐 지금 보시는 분들 나중에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이제 TV 토론이 끝나서 결선에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시스템은 이 중에서 이제 만약에 50% 이상이 안 나오게 되면 최종 결선을 거치게 됐고 최종 결선 없이 이 중에 50%가 넘는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당대표가 되는 시스템이죠. 보시다시피 이제 왼쪽에 있는 김기현 후보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안철수나 황교안, 천하람 후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김기현 후보라는 사람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울산시장, 울산시 분들은 알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친분이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 윤핵관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략적 공천이 된 거고요. 나머지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자기들의 입지를 다져오거나 또는 안철수 같은 사람은 굉장히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이라는 것이 대통령과 과연 같이 하는 것인가? 당이라는 것은 이제 당원들의 것이다라는 게 가장 기본이 될 텐데 지금의 이번 상황에 만약 이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당도 역시 대통령의 어떤 전략적 지휘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만 지금 이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오른쪽에는 김기현 후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우리 전체 국민의 뜻을 대표한다라기보다는 일개 정당의 당대표를 뽑는 거에서 이게 나타난 거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여당이고요. 그 파워는 굉장히 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이전에 비해서 재미는 있었다라는 얘기를 듭니다. 재미는 있었다라는 거는 어떤 당대표로서의 역량이나 이런 거나 정치적으로 큰 인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동서에서 뭐 니전투가 됐으나 또 발언 한마디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언급을 했었죠. 대통령과 친분 안부를 언급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대화가 나오기 때문에 말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협위원장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있는데 현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지역사무소나 후원금모금, 사전선거운동, 의정활동부 모든 게 가능하죠. 근데 원외위원장이라고 해서 당협위원장, 진보정당에선 지역위원장이란 단어를 씁니다만 지역사무소 불가하고요. 후원금모금 월직접 불가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때 쓰는 게 보통 출판회 같은 걸 통해서 책을 팔거나 이렇게 하죠. 사전선거운동 같은 경우 당연히 불가능하고 의지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협위원장의 역할은요. 국회의원과는 다르고요. 그 지역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정당의 활동을 알리거나 거기에 대해서 연합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차기 공천을 노리고서 노력하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접을 받고 그 다음 이제 공천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8명에 있는 사람이 또 최고위원 이거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당대표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최고위원도 뽑습니다만 여기 독특한 게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요 김영태하고 허은하라고 해서 이쪽에 있는 두 사람 그리고 이준석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준석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올라가게 되고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약간은 이제 이전과는 좀 입장을 달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 최고위원과 아까 당대표들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을 이끌게 되고 지금의 여당을 이끄는 지도부라고들 부르죠. 이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만 여전히 이제 이준석의 힘이 살아남아서 이런 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하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당대표를 뽑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 대통령이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는 것에 이제 국민들의 의견이에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냐라는 것을 우리가 뭐 증명할 수는 없는 거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입을 안 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보다시피 개입하고 있을 것이다가 60.6%, 하지 않을 것이다 29.7% 나왔습니다. 2배가 넘었죠. 그러다 보니 실제 이제 당무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전에 이제 당무 개입이나 선거에 개입한다라고 했을 때 탄핵 소지까지 갔었던 적도 있죠. 노무현 대통령 때 시절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정당의 정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개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상권 분립에는 어긋난 행위다. 물론 정당 소속이 돼 있습니다만 이후에 어떤 의견을 보이거나 이런 것은 한 나라의 대표 수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하게 되는데 명백하게 지금 하고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신기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당권주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당권으로 대선 발판 안 돼라고 지금 하게 됨으로써 지금 저쪽에 김기현 의원이 들어가 있고요. 안철수 있습니다만 이 사람도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깎여버렸죠. 이번에 그의 당무 개입의 사례를 보여줬는데 나경원을 내쳐버렸죠. 쉽게 얘기해서 사표 수리를 해준 게 아니라 그냥 사퇴를 시켜버리는 이렇게 됐고 완전히 튕겨져 나간 케이스 반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름들이 있죠. 친윤, 친윤 중도, 친윤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제는 멀윤이라고 해서 멀어졌다라고 하고요. 반윤, 완전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싸운다라고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배신자의 아이콘처럼 보이고 비윤 나와 있죠. 조경태 의원에서. 지금 보다시피 어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이러한 당권 후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당권 후보에서 지금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쪽에 있는 바로 친윤이라고 부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사람만 남게 된 게 지금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참혹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이라고 해서 이 당시에 최대 강도 7.8까지 있었다고 그랬죠. 7.8 가장 큰 게 9거든요. 7.8은 바로 이렇게 건물이나 전부나 이게 무너지게 되고 생존자가 거의 있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큰 사고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굉장히 컸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일정한 원인이나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면 좋겠고요. 이후에 이쪽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구단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가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보죠. 여기 보면 튀르키예 사망자 수 같은 경우는 41,100명, 근데 튀르키예 부상자 수 10만 명에서 총 사상자라고 표현하게 되면 14만 명이 넘었죠. 시리아 같은 경우 5,900에서 9,940에 약 15,000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종자 수까지 합치게 되면 훨씬 더 커진 상황이고요. 이 대지진 같은 경우 이제 금세기 최악의 지진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강도가 셌었고 전방위적으로 발생한 거긴 합니다만 이유는 이제 우리 지각 아래 있는 게 지각판이라고 있어요. 일종의 그 케이크를 생각해 보면은 케이크 밑에 있는 판 있죠. 그냥 케이크를 두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평평하게 안정적으로 있었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제 각이 유지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당연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주변의 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버티고 있었겠죠. 이런 버티고 있었던 지각판끼리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충돌하거나 마찰이 일어나면서 거의 100년 동안 압력이 받아왔던 게 한꺼번에 폭발하게 됨으로써 이번 지진이 발생했다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진원의 문제인데요. 지진이 발생한 곳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거죠.
진원이 발생한 가까운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 지진에 대한 진동을 그대로 다 지각에서 받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엄청난 대지진이 발생하게 된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러한 지각판의 충돌이라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가 판 간의 충돌, 압력에 의해서 나타나고 마찰이라든지 이 판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예전에 뭐 지구학 시간에 이제 뭐 배운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만 결국에 멘틀이 대륙 속에서 위에 있는 판들이 얹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충돌하게 되고 여기서 나타나는 지진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판 구조론이에요. 각 판들이 있죠. 남아메리카판, 나즈카판, 북아메리카판, 유라시아판이 있는데 이쪽 왼쪽에 있는 유라시아판 판이동 경로에서 유럽판과 부딪혀서 이렇게 나타난 게 이쪽의 원인이죠. 그래서 수렴 경계에 보정 경계라는데 수렴이라는 것은 들어오게 돼서 한쪽 판이 밀려 들어가는 거고 보정 경계는 양쪽이 마주쳐진 데서 이렇게 교차해서 나타나는 거. 발사는 두 개가 쪼개지게 되니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판 간에 이제 하는 데 대해서 판과 판이 부딪히는 마찰이나 화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다 또는 화산이 만들어진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시리아 강진하게 되면 여기 보면 강도 10 최고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10이면 군원 최고인데 7.8이라고 한다는 건 지금 이 정도가 된 거고 말도 안 되는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 바로 여기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6일 새벽 4시 17분께 이렇게 됐었고 이때 거의 5일 동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긴급구호대가 출동했어요. 지금 보시면 긴급구호대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튀르키예, 터키 같은 경우는 우리의 뭐 우방국이다, 형제의 나라다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KDRT가 지금 파업되었고 이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소방청과 이제 국제협력단 코이카와 국제병력 이제 여기까지 포함돼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굉장히 유명한 화이트 헬멧이라고 시리아 민간 이제 구호대 같은 경우도 지금 있고요. 각국에서 전부 다 이제 구호 선기를 보내서 이제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인데 이 국민연금은요 사실은 이제 정마다 이야기가 조금씩은 달라지긴 합니다만 당연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국민연금에 대한 납부가 별로 없다 독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할 거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연금에 대한 수율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연금을 올리겠다라는 얘기로 가는 거죠. 현재 9%에서 15%까지 지금 올리겠다라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 이런 연금이 이제 고갈되는 게 언제냐라고 했을 때 현재 추계 같은 경우 2018년 추계를 이제 판단했었을 때 적립기금이 정점에 따라서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2044년, 2045년 정도를 보고 있고요. 고갈되는 시기가 2057년 또는 2013년 추계로 보면 2060년인데 점점씩 이게 짧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2050년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연금 재정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뭐 지금 연령대로 따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연금을 수령하는 게 65세다라고 한다면 현재 여러분의 나이가 만약에 20살이라고 가정했을 때 45년 이후가 되죠. 그럼 현재에서 40을 더하게 되면 2068년이니까 바로 이때 고갈된 이유가 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 지금 20세니까 사실 연금을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연금을 내가 내게 되면 못 돌려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서 오히려 이게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연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좀 더 이제 부과시켜서 더 받겠다라는 걸로 이제 정부에서 안을 꺼내게 된 게 바로 이거고요. 연금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국민연금만큼 안전한 연금은 없다라고 보통들 이야기를 해요. 사실 보험 쪽이나 이쪽에 업계에 있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가장 이제 국민연금은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야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국민연금을 탈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 재정 고갈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태어나는 이제 새로운 세대들 뭐 제 자식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조금 더 조정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 가장 이제 꺼낸 게 이 그래프 자체를 올리면 되잖아요. 의상하게 바로 뭐냐면 연금에 대한 요율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는 연금 자체 퍼센트를 올리게 됨으로써 되도록이면 더 많은 것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차 추계, 재정 추계 예산 기금 소진 시점이 현재 57년에서 좀 있으면 이제 55년으로 앞당겨진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럼 55년 이후가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이게 연기금이라고 부르고요. 실제 주식을 투자할 때 하는 건데 바로 이게 기관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또 그러한 연기금 전문가들이겠죠, 당연히 투자를 해서 이제 돈을 불리기도 합니다만, 예, 그게 또 제대로 운영이 안 됐기도 했죠.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게 좀 알되기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걸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받기 위해서 요율 자체 연금 계약을 이제 15%까지 올리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이익이라는 게 나온 거 보게 되면 보험료율이죠. 몇 소득 얼마를 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현재는 지금 9%입니다. 보험료율 높아지면은 당연히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그건 좋아요.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궁핍하게 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소득 대체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 월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를 국민연금에서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에서 이걸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데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게 되면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춘다. 아주 간단하게 대체율을 낮추는 건 적게 연금을 적게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받는 연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도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결국 고령화, 정년 연장 같은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영역 같은 경우 이걸 좀 더 높여서 늦게 받을 경우도 이제 더 많이 주겠다라는 걸로 하는 것이 또 개정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보험료를 15%, 뒤에는 12% 나와 있습니다.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덜 받기. 그래서 디안 같은 경우는 이제 12%하고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을게 라고 하는 게 이쪽인데 실제 이제 국민연금 9%로 내다가 갑자기 저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진 거죠. 문제는 소득 대체율 자체가 현재 40%였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300만 원을 번다라고 하면 120만 원이 이제 연금에서 나왔던 시스템인 거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국민연금 납부 연령 연장을 가져왔습니다. 결국에 이제 소진되는 게 크다 보니까 59세에서 64세까지 이렇게 늘리는 걸로 해가지고 무엇보다 일본이 이제 수명이 굉장히 긴 나라이기 때문에 좀 이런 방식을 썼고요. 5년간 100만 원, 970만 원 추가 납부를 통해서 이걸 좀 확보를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장기 노인 요양 보험 제도라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만 노인 요양 보험료도 역시 인상하겠다라고 나온 거죠. 340만 원 이상 나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3,3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의 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서 받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고요. 프랑스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났죠. 연금 수령식이 62세, 65세까지 이렇게 늦추게 됨으로써 결국 2개월 동안 더 내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것만 생각하고 달려왔던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이게 마크롱의 지지도까지 떨어지는 사태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가 바로 찬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 탄핵 소추란 것에 대해서 이전까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있었습니다만 명시적으로 있었던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는 것은 최초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이제 판사에 대해서 이제 한번 탄핵 소추를 나왔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재에서 이제 기각을 해버린 사태는 있습니다만 실제 소추로 올라가긴 처음이고 당연히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보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에 바로 이제 가결이 돼서 넘어갔으니 헌재에서 기각을 한 게 있고요. 헌재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헌재에서 실제로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을 통해서 이게 부결됐다. 이제 탄핵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나온 거고 박근혜 대통령 12년 이후에 의결됐을 때 헌재에서 인용을 했죠. 인용을 했다는 얘기는 탄핵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고요. 임성훈 부장판사 헌재 각하는 아예 그냥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했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논의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게 된 거고요. 바로 이제 행안부 장관이 지금 들어와서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라는 어떤 기록을 남겨내면서 하고요. 이태원과 그 발언들과 기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됐습니다만 역시 이 사람도 굉장히 이제 윤 대통령과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 학교 선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됐었는데 또 이런 문제를 낳게 됐습니다. 네, 씁쓸하죠. 역시 법조계 쪽이나 검찰 라인들에서 이렇게 뽑게 때 나타나는 문제는 항상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서술한 대통령 탄핵 조건, 이러한 조건에 부합을 해야 탄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대통령직을 유지하신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거나 신임을 배신해 국민들의 신임을 배신해 담당할 자격이 없을 때 파면할 점을 정당할 수 있다. 국민들의 신임,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하고요. 확실히 이제 배임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거죠. 뇌물수수 공금횡령 나타나고요. 국익을 명백히 해야 하는 행위, 그래서 국익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행위가 있고요.
헌법기관들에 따른 권한을 책임한 침해하는 행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조직을 이게 국민 탄압한다 해서는 안 되죠. 국가조직의 부정선거 선거 조작 꾀하는 행위. 그래서 선거에 대해서 본인이 개입해서 바꾸려고 하는 행위. 그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저희 말 예전 과거 보안법에 있었던 내용 다 있습니다만 여기에 명백하게 그 행위가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 있었던 거고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대통령 탄핵 절차하는 경우는 소추안 발의를 합니다. 과반수 300명 중에 151명이 나와야 되고요. 이 중에 3분의 2를 통과해야지만 제적의원 3분의 1을 통과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탄핵 소추 통과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과반수를 차지한다 그래도 3분의 2까지 과반수를 차지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문제가 되고 가결이 되면 권한정지에서 국무총리 대행이 이루어지게 되고 부결이면 대통령 권한 유지됩니다. 헌법제도 탄핵 심판인데 182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180일까지 지연도 가능합니다만 보통 이제 뭐 60일에서 90일 정도면 탄핵이 나가고요. 탄핵 결정되면 대통령직 파면이고 기각은 대통령직 유지인데 이때 이 탄핵 심판은 6명, 9명 중에 6명이 동의를 얻어야 될 수 있을 정도 중대한 사안이죠. 이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뽑은 것을 함부로 이제 국회에서 이것을 없앨 수는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것은 바로 대표적인 행정부의 견제장치, 그러니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사실 이러한 탄핵소추까지 가게 된 게 이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좋지 못했죠. 행안부 장관 사퇴에 대해서 사퇴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절반이 넘게 됩니다. 거기다 찬성하는 편의다까지 합쳐서 보게 되면 거의 수치 자체가 65%에 달했기 때문에 국민 중 3명 중 2명은 전부 다 찬성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탄핵 소추까지 올라가게 되고 결국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이태원 상황이나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족한 소치가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자, 주요 기관별 2020년 경제 전망입니다. 사실 이 경제 전망이란 거에 대해서 모든 기관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아시아 국제연은 굉장히 높게 봅니다만 한국금융연구원이나 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1.8에서 1.7 정도 이제 중립적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보수적으로 얘기를 많이 꺼낸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는 0.6% 마이너스를 이야기했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 OECD에서는 지금 이걸 얘기합니다. OECD는 경제 성장 1.8 얘기했지만 실제로 물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의 안에서는 3.0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정 인플레이션이냐라고 한다면 실제 여러분들 물가 올라간 게 3% 같이 보이나요? 벌써 지금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30%는 올라 보이죠. 이게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과 이것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마도 지금 이렇습니다. 7.5에서 8.5까지 이렇게 됨으로써 굉장히 높아졌고 근원 CPI,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5.9까지 지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으로 근본이 되는 물건들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가장 코어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물론 이렇게 됩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생각보다 문제없이 잘 흘러간다라고 판단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성장률에 대해서 나오게 된 게 중국의 리오프닝, 중국에 대한 견제로서 지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얘기했었을 때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 올라왔을 때 중국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이걸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 있죠.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하게 됐는데 결국 여기에 대해서 물가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다시 이런 걸 오픈하게 되고 열게 된다면 이제 이전과는 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나타난 게 이쪽이죠. 지금 뭐 여행객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나오게 된 게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검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런 중국의 구매력이 높아지게 된다면 우리도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게 이쪽입니다. 주요 기관 경제 성장률 보시게 되면 상반기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연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쭉 보시면 노무라증권 0.6, 예,
왜 그럴까요? 근데 항상 이렇습니다. 노무라의 견해 자체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기보다는 근데 가장 극단에 있는 걸 본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고 지금 전반적인 경제에서 정부의 입장과 어떤 기업적 측면은 거의 다 비슷하게 1.7에서 1.8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보이게 됩니다. 환경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 책에 나온 거죠.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지금 나타 2024년 전망에 대해서 1.5, 민간 소비는 2.4, 소비는 어느 정도 지금 진정은 합니다만 문제는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집값이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건설 투자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엄청나게 낮아지게 되고요.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감소하게 되는데 사실은 수출은 역대급으로 지금 마이너스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9개월째 가장 역대적으로 수출이 정말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수입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바로 무역 적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죠. 소비자 물가는 보다시피 실제 이제 경제 성장보다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신경을 써야 됩니다만 막상 언론들에서는 이런 경제에 대한 언급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경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국민들도 체감은 하고 있는데 실제 정부에서 대책이 있는가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거시적으로 가장 큰 상황들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있었던 사건, 사고에 대해서 7번부터 다음 시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